정신질환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정신병은 환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게다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낙인 때문에 몇몇 환자들은 병에 걸린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이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스턴 터프츠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인 나시르 가에미는 영향력 있던 지도자들을 예시로 들며 특정 정신질환이 특별한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주요 우울장애로 불리는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로 불리는 조울증을 언급합니다. 두 성격 장애는 각기 다른 성격 특성을 형성합니다. 우선 우울증 환자를 생각해 봅시다. 우울증은 기분에 영향을 주고 슬픔을 느끼게 하며 동기부여와 흥미를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우울증 환자들은 슬픔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울증을 앓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공감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깊은 슬픔에 대해 생각만 해본 사람과 직접 극복해본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타인의 치열한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극성 장애는 약간 다릅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조증과 우울증 사이를 빠르게 오갑니다. 심한 우울증을 겪지만 그 대가로 밝고 활력이 넘치며 훨씬 즉흥적입니다. 또한 양극의 기분을 경험하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조울증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분 부전 장애와 기분 고양 장애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기분 부정 장애는 우울증의 한 종류이고 기분 고양 장애는 양극성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분 부전 장애 환자들은 평소에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우울증은 언제든지 심각한 우울증 사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공감을 잘하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기분 고양 장애 환자들은 평소에 가벼운 조증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너지와 창의력이 넘치고 매력적이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고 아직도 영향을 주는 2명의 지도자가 우울한 사람이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보스턴 터프츠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인 나시르 가에미에 따르면 마하트마 간디는 기분 부전 장애를,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최소 3번이 심한 우울증 사파를 경험했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간디는 10대 청소년일 때 친구와 함께 의도적으로 독이 있는 씨앗을 먹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킹은 12살 때 창문에서 2번 뛰어내렸습니다. 킹의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인 엘빈 푸생은 이를 할머니의 죽음을 겪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가에미는 이를 자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유년기에 겪은 우울한 경험은 성인기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년에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겪은 압박감이 우울증을 촉발하거나 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그들이 인권운동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디와 킹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책임감을 느꼈으며 인권운동을 가로막는 문제들 때문에 여러 번 좌절했습니다. 공감은 신경학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이 학대를 받는 장면을 보면 마치 우리가 학대를 받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우리 뇌에 있는 거울 신경세포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공감 능력을 강화합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사파를 경험하지 않을 때도 우울증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가에미는 간디와 킹의 정치적 리더십을 급진적 공감의 한 형태로 해석합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지도자는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울증을 앓았기 때문에 당시의 규범에서 벗어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1938년 영국의 총리인 네빌 체인벌린은 영국 하원에서 히틀러를 설득하고 평화적인 협정을 맺기 위해 독일을 방문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의원들은 그의 외교적 유화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1930년에 이미 나치가 의협적인 존재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터프츠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인 나시르 가에미의 소견에 따르면 처칠은 경한 조증과 심한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제2형 양극성 장애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다른 동료의 낙관론이야말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가에미는 케네디가 전형적인 기분 고양 장애 환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걸 즐겼고 성욕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1962년 10월 소련의 최고 권력자인 니키타 흐루시오프는 미국과 가까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순식간에 미국 전역이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갔고 군부는 쿠바 침공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압박을 무시했고 그 덕분에 인류는 핵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케네디가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더라면 조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충동을 느끼고 선제 공격을 명령했을 것입니다. 가에미가 생각하기에 아돌프 히틀러도 양극성 장애 환자입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 아우구스트 쿠비체크의 증언에 따르면 히틀러는 어린 시절 조증과 우울증을 번갈아 겪었습니다. 그는 항상 공격적이며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성격 덕분에 대중을 조종하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인격장애 환자이기 때문에 선동을 능숙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1937년 의사는 히틀러에게 마약인 필로폰을 처방했습니다. 그의 공격적이고 광적인 행동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신은 필로폰 장기 복용 때문에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히틀러는 부하들의 조언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인과 정치평론가는 정치인들의 결정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들의 정신 건강을 비난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제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와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의 정치적 결정이 그들의 정신 불안을 암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터프츠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인 나시르 가에미의 소견에 따르면 그들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표본이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두 정치인은 그들의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느꼈고 이에 대항하고 싶어 했습니다. 위협에 맞서 싸우고 싶은 충동은 나중에 신빙성이 희박한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를 침공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창의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분 고양 장애나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나은 대응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마치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존 F. 케네디가 덜 창의적이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해결책을 내놨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시와 블레어의 행보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전형이었습니다. 한번 결정을 내리면 이를 뒤집기 어려워했죠. 그들은 이라크의 상황을 오판했고 명분이 없는 침공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다는 걸 알아도 꿈쩍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이라크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에미가 봤을 때 그건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집입니다. 부시와 블레어가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미국과 영국에 정신질환이 있는 지도자들이 더 많았더라면 전 세계가 더 행복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만약 케네디가 9.11 테러 이후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라크 침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침공이 있었더라도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때 군대를 철수했을 것입니다. 정신질환은 여전히 금기로 남아 있습니다. 2004년 저명한 과학학술지 사이키애트릭 불러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조차도 정신질환자들에게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신질환을 이겨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병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섣부른 판단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부정적인 면만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과거의 지도자들이 항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역사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정신질환자들은 그동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케이블 뉴스의 선구자이자 CNN의 설립자인 테드 터너와 제16대 미국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터너는 평소 가벼운 조증을 앓는 기분 고양 장애 환자였고, 반대로 링컨은 평소 가벼운 우울증을 앓는 기분 부전 장애 환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건강이 평범하고 규범적인 행동과 대조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받는 역사적 인물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병원을 찾을 것입니다. 정신질환은 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질을 뜻하게 될 것입니다.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침착하고 원칙을 따르며 깜짝 쇼를 즐기지 않는 성향 때문에 드라마 없는 오바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의 이상적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균형 잡힌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험난한 시대가 왔을 때도 그럴까요? 오히려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 덕분에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의 윈스턴 처칠이나 냉전 시대의 존 F. 케네디처럼 말입니다.